for in channel 1 and channel 2 for English. 네, 즐거운 점심시간 되셨습니까? 이제 2022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쟁점을 바탕으로 엮어본 가상의 사례를 통한 모의중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설명, 중재인 소개, 대리인 소개, 구두변론, 중재인 질의, 대리인 최후 변론, 중재 판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모의중재 준비팀이 가상의 사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많은 쟁점을 현실감 있게 넣어서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드럼 세탁기 구동부에 관한 아래 특허권을 소유한 회사로 드럼 세탁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드러머라는 제품명으로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드럼 세탁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전자업계에서 원고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특허로 창립된 신생회사이나 점점 생산 능력을 늘려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드럼 세탁기는 그림에서 보듯이 10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3번입니다.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입니다. 원고의 특허 발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청광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드럼 세탁기 구동부에 관한 특허로 2018년 1월 6일 출원하여서 2019년 1월 31일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중재전 소송 단계에서는 그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 구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고 제품입니다. 슬라이드 그림과 같습니다. 터브 후부역부 측으로 돌출되는 제1돌출부 P1 그리고 및 스테이터 측으로 돌출되는 제2돌출부 P2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합니다. 피고 제품은 이 특허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한 특허 외에도 피고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19개의 특허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피고 제품은 오른쪽 등록 디자인권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디자인 형상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디자인도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6일 특허를 출원해서 2019년 1월 31일 등록받았는데 2019년 6월부터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그 소속 직원이 원고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는 고 믿고 한 직무 발명을 승계하여 출원하고 2019년 6월 30일 특허 등록을 받았고 2019년 7월 10일부터 피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2일 피고에게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경고장을 받고서도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1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오히려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다만 2021년 한 해 동안 드럼 세탁기 구동부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의 수급 차질로 드럼 세탁기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생산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 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의 약식 명령을 발령하였지만 피고의 정식 재판 청구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의 특허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중에 진행된 중재 절차에서는 이 피고 제품이 이 원고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022년 5월 1일부터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네, 원고의 생산 가능량, 판매 수량, 업계 전체 판매량 등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고의 생산량과 매출은 점차 늘고 있고
피고의 판매량은 점차 늘다가 2022년 생산을 중단한 이후 상당히 줄었습니다. 원고 제품 단위당 이익액입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한계 이익액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피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모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 가격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다만 두 제품 다 5만 원의 가격 차이를 유지하면서 피고 제품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피고 제품 관련 피고 회사의 회계 자료입니다. 이 쟁점이 된 이 제품에 관한 회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매출액, 원료비, 급여, 운반비, 광고 선전비, 임대료, 지급 수수료, 기타 변동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원고, 피고, 그리고 원고, 피고 이외의 다른 회사의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원고가 10%에서 40%까지 늘었고 피고는 23%에서 43%까지 늘었다가 16%로 줄었습니다. 다른 업체의 점유율도 원고 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까지 줄다가 2022년에는 오히려 피고 점유율이 줄어든 영향으로 다른 회사 점유율은 늘어났습니다. 이 가상의 사례 쟁점은 그 침해자의 양도 수량을 기초로 한 손해액 산정, 침해자의 이익액을 기초로 한 손해액 산정, 실시료를 기초로 한 산정입니다. 그리고 각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할 시 기여율,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쟁점이 됩니다. 기여율은 침해품 일부에 특허가 적용되거나 피고의 광고 선전, 침해품의 우수성, 디자인, 인지도 등이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부품 공급의 차질, 대체품의 존재, 시장 점유율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액 배상이 인정될 것인지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이제 중재인단을 모시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이규홍 부장판사님이 의장 중재인으로 본 모의 중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번 사건의 3인 중재인 중에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이규홍 판사입니다. 지금 뭐 점심 시간도 촉박했고요. 이제 식곤증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푸드 코마라고 하시더군요. 푸드 코마가 있을 텐데 마지막 이 단계이니까 모두들 힘 좀 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조금 복잡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군 법조문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존경하는 미국 및 독일의 법관님들, 여기선 편의상 중재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재판부를 함께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네임의 알파벳 순으로 펜실베니아 서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비순 중재인이십니다. 먼 거리에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뮌헨 제1지방법원의 안나 레나 클라인 중재인이십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십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시간대가 굉장히 다른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은 이미 오전에 4세션 손해배상액 산정 이론에서 귀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에서 이쪽
그 IP 쪽의 소송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중재 판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재 판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적인 판단을 내리는 점에서는 재판과 유사한 고도의 전문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제도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고 사용 언어 및 적용되는 법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가 강하게 적용되는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중재 사건의 진행 절차 등에서는 레퍼런스북에 나온 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그 중재지를 대한민국 대전으로 결정했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특허법, 중재법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본 판정에 사용될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재인은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미국, 독일, 한국에서 전문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재법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는 이제 중고법을 한국 특허법으로 했다가 중재법 29조 3항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각 미국법과 독일법에 의한 산정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법에 따르고 각 중재인께서는 모국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특허법원 모의중재 판정은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일본, 중국 판사님들을 모시고 표준 필수 특허랑 화상 디자인 관련된 사안으로 온라인 진행을 했고요. 2021년에는 독일과 일본 판사님을 중재인으로 모시고 그때 이 쿠미코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을 한번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전에 4세션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도출하는,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그 사건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9년 법 개정으로 징역배상 제도가 도입이 된 바 있고 관련된 또 다른 법 개정도 있어서 우리 이번 주제인 코트 IPN 뉴 프랙티스, 그 뉴 프랙티스에 뭔가 지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쌍방이 변론을 15분씩 하고 질의응답을 좀 가진 다음에 추후 변론하고 중재인들께서 판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최종 중재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중재 판정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의 과반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은 법원 확정 파일 경우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중재 판정 취소 의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정에 불복을 하시면 언제 또 기일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불복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참 신청인으로가 원고를 혼용하고 피신청인과 피고를 혼용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진 판사님께서 대리인단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의중재 대리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대리인입니다. 먼저 김정규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으로 김정대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손천우 변호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인호 변호사님입니다. 피고 측 대리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강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으로 신동환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으로 윤초롱 변호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효진 변호사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변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양력은 저희 책자를 보시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렸고요. 또 그 페이지를 보시면 책 37페이지에 이 중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특허법원 판사님과 재판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022 중재 1 사건명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건의 시작은 원고 측에서 소장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분 내에 원고 측에서 준비 서면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원고 측 변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최인호 변호사입니다. 이 순서대로 일단 각 근거 조항별로 그 손해액을 나누어 산정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침해와 무효에는 그 쟁점이 없기는 한데요. 일단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만 이 사건 특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럼 세탁기는 총 10개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사건 특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번 표시한 부분 그 구동부에 관한 겁니다. 그 종래 기술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모터가 들어있는 구동부 부분입니다. 먼저 종래 기술에서는 모터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모터의 그 돌아가는 구동력을 드럼 쪽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 부품을 거쳐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품을 사용하게 돼서 그 소음과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에도 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특허에서는 그 뒤쪽에 회전 축상에 이제 모터가 돼서 장착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 그 종래 기술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특허 청구한 부분인데요. 그 청구항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 그 분해도와 결합도의 그 색깔로 각 구성 요소를 표시를 했습니다. 스테이터와 로터가 같이 모터를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 터보 후벽부에 이제 바로 그 모터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지하는 서포터가 장착이 됩니다. 서포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사건 특허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동부이기 때문에 그 10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그 고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량적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각 구성의 기능과 역할에 기반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여율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동부는 드럼 세탁기의 회전을 발생시키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부의 제조 원가가 전체 침해 제품 원가의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구동부의 구조에 따라서 드럼 세탁기의 동력 전달 체계가 모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분의 부품 원가만 따로 떼어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침해 제품의 피고의 독자적인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정량적으로 나누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그 조항별로 손해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특허법 제128조 2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조 2항은 제1호에서 침해 수량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오전 세션에서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침해 수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합산정 규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제1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는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특허권자 등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양도 수량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특허권자 등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은
반드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체 제품을 실제로 생산 판매할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제품을 생산 판매할 능력이라는 것은 특허권자 등이 설비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발생한 사고나 일시적인 부품난과 같은 이례적인 요인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전 세션에서 중개인 중에서 이런 의견을 지지해 주신 분이 있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할 가능성이란 완전히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품 종류상 팀의 제품의 수요가 조금이라도 특허권자 제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표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생산 가능량 범위 내의 침해 수량을 가장 표 마지막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피고의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2019년도 35,000개, 2020년도 10,000개 등 모두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위 수량당 이익과 관련해서 그 의미는 특허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액에서 변동비, 여기서 말하는 변동비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해서 추가로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의 단위당 비용을 공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계 이익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변동비라는 것은 이제 그 용어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어떤 생산 판매와 연동되는 금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한국은행 통계를 봤을 때 가정용 기기와 관련해서 변동비 대 매출액이 2019년도에 61.56%이고 그거에 따라서 한계 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38.4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0.90%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한계 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문제에서 제시된 수치에 따라 계산해 보면 가장 마지막 표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한계 이익률은 약 20%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 이익, 원고 제품의 단위당 한계 이익액과 한계 이익률은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따른 한계 이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정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안 들어가지? 안 넘어가죠? 이게 좀 돌아가지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 생산 가능한 범위 내의 침해 수량,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 아까 이제 따라 계산한 35,000개, 2019년도에 35,000개이고 단위당 한계 이익을 곱해서 계산해 보면 2019년도에 약 42억 원, 2020년도에 이제 11억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 128조 제2항 1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은 총 83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법리는 특허권자 등이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란 침해자의 영업 노력, 시장에서 대체 제품의 존재 등과 같은 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해자의 시장 개발을 위한 노력이나 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 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허권 침해와 무관한 판매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자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비침해 대체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 제품의 다른 산업자산권에 실시됐다는 사정 등이 그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데 침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 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적용한 원고와 피고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에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단지 대체품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할 뿐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광고비가 피고의 제품 매출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피고는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85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피고 제품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지만 각 연도별 그 상관관계를 보면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 광고비가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5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고는 이제 제품 디자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제품의 매출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럼 세탁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있어서 필름
그러니까 제품 표면에 부착된 필름의 디자인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그런 가전제품과 달리 세탁실이라는 어떤 급수와 배수가 필요한 장소에 보관 한정된 공간에 위치시켜야 되는 제품 특성상 디자인이 판매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 제품의 인지도가 피고 제품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2022년 1월 이후에 드럼 세탁기 구매자만을 설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피고의 이 사건 특허 침해는 2019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침해 기간 전반에 걸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는 그 설문의 내용이 단순히 피고 제품의 제품명이나 디자인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을 뿐이고 그런 인지도가 피고 제품에 대한 호감이나 구매 동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나 기여도에 대해서 피고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28조 2항 1호에 따라 특허 침해를 하게 된 물건 전체의 한계 이익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물건의 양도 수량과 단위 수량의 당 이익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항 1호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제 2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린 후에 합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8조 2항 2호에 의한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상 128조 2항 제2호는 결국 그 피침해 수량, 침해 수량 중에 원고가 생산 능력을 초과하거나 침해 행위 이해 사유로서 판매할 수 없는 수량에 대해서 합리적인 실시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5항에 보시는 것처럼 총 그 피고의 침해 수량 중에서 원고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량을 일단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6항에 보시는 피고 제품의 한 개당 매출액을 곱해서 총 590억 원 상당의 피고 매출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합리적인 실시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대법원 판결에서 따르는 것처럼 종래의 통상 실시율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종래의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에서 적용된 실시율들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체결한 사람보다 오히려 침해자가 더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종래 전기제품 관련해서 약 4% 이상의 통상 실시율로 조사가 됐고요.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해서 원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적용된 실시율이 약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최소 5% 정도의 합리적인 실시율을 적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피고 측에서는 아마 0.5% 정도를 적용하자고 하시는데 0.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결국 어느 누가 통상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1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산정한 경우에 29억 5천만 원 정도의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호에 산정된 금액과 합산을 할 경우에 약 112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128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조 4항은 결국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피고 제품의 수량에다가 피고 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매출액에다가 비용 자체를 공제하는 방식.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128조 부분이 있고요. 예. 넘어가 버렸네. 예, 128조 부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피고의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냐와 관련해서 결국 순이익설과 한계이익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한계이익설로 정리가 됐고 실무도 한계이익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한계이익설에 따라서 한계이익을 계산을 했고요. 크게 피고 회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원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정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 공제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118조 사항에 따라서 산정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약 277억 5천만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한계 이율을 계산한 그 비율을 따져 보더라도 약 22%에서 38% 정도로 산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일반적인 한계 이율과 대비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없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피고 측에서는 그리고 피고 측에서는 아마 118조 사항 적용과 관련돼서 2002년도에는 원고가 상당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당 2022년분에 대해서는 128조 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현행 그 특허법 128조 제 사항은 128조 2항과 달리 생산 능력에 따라서 추정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자체는 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임금이라든지 아까 광고 선전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관계수를 적용해서 모두 다 변동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해당 부분을 보면 아마 2022년도 그 부분 자체가 아마 빠져 있어서 그 데이터 자체를 저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2022년 수치를 다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비용 증가와 전혀 어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8조 제5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매출액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실시료율인 5%를 적용한 경우 저희 금액이 약 48억 4천만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그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특허법상의 증액배상 제도가 이 사건에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항이 바로 그 조항인데요. 8항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항에서 그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특허법상의 증액배상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배상 적용 여부는 침해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고요. 이때 9항에 나온 이 각 호에 규정된 사정들을 종합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피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 호의 사정별로 어떻게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와 7호에서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재산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 침해를 받은 그 상대방으로서는 경제적 약자이거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점들이 이 규정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딱 그 부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요. 원고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기반으로 창립된 신생회사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전자업계에서 원고에 비해서 훨씬 큰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특히 이 사건의 산업 분야인 드럼 세탁기 분야 관련해서 침해가 시작된 2019년경에 원고의 시장 점유율은 10% 남짓한데 피고는 23%, 국내에서 4위에 해당하는 업체였습니다. 이런 점에 볼 때 그 1호와 7호의 사정은 증액배상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4가지 사실 또는 정황을 가지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는 피고 제품을 최초 실시할 당시부터 이 사건 특허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건 특허는 2019년 1월 31일 날 등록됐고요. 그 즈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원고가 특허 발명을 적용한 제품은 그해 6월부터 생산 및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 제품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고는 원고 제품도 알았을 것이고 원고의 특허도 알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2019년 7월경에는 당연히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존재 및 침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는 적절한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뭐 변호사 법률 의견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자문을 받은 변호사가 특허에 관한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자문 의견을 보시면 당연히 특허와 피고 제품을 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과 원고 제품을 단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의견서를 가지고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침해 제품을 계속 생산 및 판매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회피 설계를 즉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피고가 회피 설계를 하였다면 그나마 고의나 비난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피고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경고장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무려 2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정은 피고는 자신도 특허를 등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징역배상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대법원 판례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그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는 선출한 발명이 우선함을 전제로 등록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다른 특허를 등록받았다라는 점은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이상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조항에서도 증액배상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침해 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고의 손해는 너무나 크고 피고가 얻은 이익은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또 그 증액배상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요. 네 번째로는 침해 행위 기간 또는 횟수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는데 피고는 피고 제품의 판매 시작일인 2019년 7월부터 피고 재판 생산 중지일인 2020년 5월까지 약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침해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있기도 하므로 피고가 앞으로 생산을 중단했긴 합니다만 계속 생산을 중단하고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도 증액배상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벌금을 또 고려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피고에 대해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고요. 이미 그 벌금을 납부한 바가 없고 이 벌금마저도 400만 원이면 사실 원고가 입은 손해에 비하면 너무 극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증액배상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침해 행위를 한 자의 피해 구제의 노력의 정도가 고려돼야 되는데 피고는 설계 변경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오히려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원고의 피해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생산을 중지했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이 사건 중재 절차 과정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가지고 피해 구제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입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액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은 화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죠. 예, 원고 측께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832억 원, 주의적 청구가 사항에 의해서 제1예비적 주장은 337억 원, 제2예비적 주장은 145억 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피고 측에서 지금 원고 측이 뭐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45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반론을 해주시죠.
네. 피고 측도 원고 측과 같이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항 1호는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권리자의 일실 판매 수량으로 보면서도 권리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수량만을 침해자의 양도수량으로 보도록 해서 특허 침해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규정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란 이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이나 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 선전, 침해 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해서 특허 침해와 무관한 판매 수량을 의미하며 특히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자 제품과 시장에서 경합 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 제품의 다른 특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해당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제품은 요 사안이 모두 요 요소가 전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점유율이 꾸준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2022년 이후에는 다른 회사의 점유율이 44%로 증가했다는 점을 통해서 시장에 원고 제품의 대체품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제품의 양도 수량 중에서 원고의 시장 점유율에 해당하는 수량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9년경 한 개 이상의 다른 회사와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드럼 세탁기 시장에서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한 대체품이 존재함은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의 모방품이 아니라 피고의 19개 특허 기술 및 등록 디자인권이 적용되는 등 고유의 특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원고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의 수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제품의 양도 수량 중 원고의 시장 점유율에 해당하는 수량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상응하는 수량은 특허권의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보아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 제품의 양도 수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는 사정으로서 앞서 대체품에 의한 수요 잠식 등이 고려되는 것과는 별도로 특허권의 기여율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허권의 기여율은 통상 침해자의 이익 가운데 특허권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의미하며 특허 발명의 공헌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이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여율을 넘어서는 비율은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특허의 기여율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 특허는 드럼 세탁기의 10개의 구성 부분 중 단 1개의 구성에 대한 것이고 피고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 외에도 드럼 세탁기 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9개의 특허가 결합되어 독자적인 우수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 제품에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등록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여율은 1%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기여율을 넘어서는 비율인 99%에 해당되는 수량은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품 및 기여율 등으로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제외한 피고 제품의 양도 수량은 각 연도별로 이 표의 수량과 같습니다. 한편 1호의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 양도 수량이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2022년 원고는 원고 제품의 생산 가능 수량을 전부 판매하였으므로 2022년 원고가 원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1호의 손해액은 피고 제품의 양도 수량의 단위당 한계액을 곱한 약 5,5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 2호는 동항 1호에 의해서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넘는 등으로 공제된 부분이 생긴 때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제품의 양도 수량 중에서 1호에서 제외된 수량은 이 표와 같습니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당해 기술 분야의 같은 종류의 특허 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등 변론 종결 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바 뒤에 5항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실시료율은 약 0.5%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호의 손해액은 1호에서 제외된 수량의 그 실시료를 곱한 금액인 약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결국 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인 5억 3,700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특허법 제128조 사항에 의한 손해액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사항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증명 책임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므로 손해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 중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부분은 추정이 복멸됩니다.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란 순이익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의 순이익률은 마이너스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제4항의 이익액을 한계 이익액이라고 보더라도 그 총액은 원고 주장 손해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먼저 이제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22년 원고의 생산 가능 수량을 모두 판매하였으므로 2022년 피고의 제품 판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피고가 얻은 한계 이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만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계 이익에 있어서 변동비란 매출이 증감함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증감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어떤 특정 비용 사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용을 변동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매출액과 각 비용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면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원료비, 급여, 광고 선전비 등이 변동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2년까지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는 다른 상관계수가 산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의 한계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2021년까지의 회계자료만 고려하면 족한 것이고 무엇보다 2022년은 수십 년 만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 원재료비 등의 비용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출액과 비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2022년은 제외하는 것이 회계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가 플러스인 비용을 변동비로 고려하고 원고의 추가 생산 가능량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면 그 3년간 피고의 총 한계 이익은 약 2억 1,6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한계 이익 중에서 원고 특허의 기여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손해는 2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여율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침해 제품 사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 비율, 양적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허 발명과 무관한 기술적 특징이 차지하는 비율, 침해품의 인지도, 시장에서의 평판, 제품의 전체적 우수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서 기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가 침해한 특허는 구동부에 관한 것인데 드럼 세탁기 10개 부분 중에서 단 1개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격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구동부의 원가는 10,000원에 불과합니다.
세탁기의 원가가 대략 한 5, 60만 원 정도 하는데 구동부의 원가는 10,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1.7%에서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기여율을 가감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고는 전자업계에서 원고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큰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제품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제품에는 피고의 특허 기술이 무려 19개나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19개의 특허는 구동부뿐만 아니라 세탁기 전반을 다 아우르는 기술로서 피고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는 드럼 세탁기 판매를 위해서 2017년에 아래와 같은 디자인권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디자인의 독특함 때문에 국내외에 권위 있는 대회를 모두 석권하였고 또 피고는 제품을 광고하면서 디자인의 강점을 굉장히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드럼 세탁기로서 강하게 인지되었다는 점은 피고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설문 결과를 보시면 피고가 귀하께서는 피고 제품을 오늘 이전에 알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사진을 가지고 물어보았는데 과반수가 넘는 6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2번 설문을 보시면 피고가 귀하께서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체의 54%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전체의 39%는 드러머라고 피고 제품의 브랜드 명까지 정확히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 4년에 걸쳐 8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피고 제품에 대한 광고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 판매 가격보다 매년 5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왔었는데요. 이 금액은 원고와 피고 제품의 소비자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 제품이 10%나 저렴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여율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 1%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128조 4항에 따라서 추정되는 원고의 손해액은 한계 이익인 2억 1천만 원 정도의 1%를 곱해서 약 216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는 128조 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조 5항은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실시료를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개정 취지와 대법원 판시 사항을 종합해서 보면 합리적인 실시료를 결정할 때 실시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나 특허 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 계약, 당해 기술 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 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권자의 특허 발명 이용 형태,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특허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와 특허권자의 특허 발명 이용 형태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럼 세탁기는 10개 정도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해된 특허는 구동부라는 한 개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 발명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2021년에는 반도체 부품의 수급 차질로 인해서 특허 발명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 보겠습니다. 특허 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나 제3자와의 실시 계약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대한 특허의 판매 금액 대비 실시료율은 4% 정도입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원고는 2019년 다른 회사들과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실시율은 1% 내지 5%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실시료율은 1% 내지 5%를 기준으로 하되 이하의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된 금액으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변론 종결 시까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는 전자업계에서 원고보다 훨씬 큰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였으므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였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디자인권은 국내의 대회를 모두 석권하였고 이에 기초한 광고도 진행해 왔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의 가격보다 저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결과적으로 침해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피고 소속 연구원이 원고의 특허 발명에 대한 청구 범위를 조사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이 발명하고 있던 발명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 피고는 변호사에게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문 의견까지 받는 등 피고는 연구원과 변호사의 이중 검증을 거쳐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22년 5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당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드시 원고 기술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해하게 되기는 했지만 다른 기술력이 없는 제3자와는 피고는 사안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실시율은 약 0.5%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보면 총 약 4억 8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예, 5분 내로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법 제128조 8항의 증액 손해배상이 이 사건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8항은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증액배상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의의 의미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허 침해에 대해서 우리 법은 형법상 제재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 문헌상으로도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증액을 명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28조 9항은 이때 이제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비난 가능성이 있는 고의 침해에 의한 경우에 증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고려 사항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의 고려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증액 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를 아예 각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드럼 세탁기 시장의 경우 피고와 원고의 시장 점유율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서 특허 침해를 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데드카피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를 검토해서 피고 제품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 제품은 특허의 오목부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도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2022년 7월 1일 청구된 특허법 위반죄 약식 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는 특허 침해에 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피고는 내 외부의 검토를 통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선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각각 침해 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128조 1항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통해 인정되지 않는 추가적인 특별한 손해가 없다면
이제 3호, 4호에 따른 증액 사유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드럼 세탁기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고 원고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반면에 피고 제품 판매로 인한 순이익은 적자였고 또 한계 이익도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피고가 특허 침해 행위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거나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등으로 특별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제6호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고려해서 침해 행위에 따른 벌금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특허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6호에 따른 증액 사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제7호는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입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침해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상당한 규모의 업체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제8호는 침해 행위를 한 자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정식 판단을 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침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 구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증액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먼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의 구성을 포함하지 않고 또 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중재 절차에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2020년 5월 2일자 경고장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선의를 형성하고 있을 뿐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증액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특허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또 피고에게 증액배상이 인정될 만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법 제128조 9항 각호의 사정에 따르더라도 증액 사유가 없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증액배상이 인정될 수는 없고 가사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피고 주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를 때 5억 원 상당, 제4항에 따를 때 그 손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5항에 따를 때는 4억 8천만 원 정도 상당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제8항에 따른 증액 손해배상은 이 사건에서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피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종종 그렇듯이 원고 측은 이제 835억 정도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은 5억을 주장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법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이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재재판부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지 피슨 교수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019년에 23% 정도였고 16%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단을 했죠. 그 침해 부품을 사용한 이제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특허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고 제품에 고유한 특장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는 없지만 뒷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보유 특허 19개 보유 특허에 관해서는 사실은 세탁기 작동의 소음을 줄이는 특허 드럼 세탁기 구동부 구조에 관한 특허를 비롯해서 구동부와 관련된 추가적인 특허가 존재하고 있고요. 게다가
피고 제품의 경우에는 이 등록 디자인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아까 원고 측에서는 뭐 세탁기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뭐 TV와 같이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최근에 용량과 성능의 중심인 세탁기 시장에서 외관 디자인 가치가 더 중요하게 시작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 공간이 단순히 세탁실이 아니라 세탁, 건조, 관리가 가능한 통합적인 공간으로서 인테리어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등록 디자인권이 사용된 제품이 판매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디자인의 심미적인 디자인에 굉장히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고 제품의 고유의 강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This question is for plaintiff. 다음 질문은 원고 측 드립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본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등록 디자인도 이 고객 수요를 이끌었던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이 등록 디자인이 고객 수요를 이끌었다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변론 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디자인적 요소가 제품의 판매와 직결되는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드럼 세탁기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뻐서 사는 경우보다는 얼마나 잘 세척을 잘하고 건조를 잘하고 이런 기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고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저지 클라인께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 침해자가 라이센시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금 2019년도 법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몇 가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 딜에서 1%가 실수료율로 되어 있는 라이센스 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컴패러블한 라이센스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센스료율이 1에서 5%까지 좀 범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적절한 라이센스료율은 5%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이라든지 2% 정도는 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예컨대 라이센스료율 이외에 다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센스료가 떨어졌던 사안이고 이 사건처럼 피고처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 같은 제3자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때에는 5% 정도가 과거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5% 정도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The Judge Klein, do you have another question? 네, 피고 측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변동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침해 제품에 대해서 이 기타 변동비의 공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타 변동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동비를 저희가 합해서 일단 기타 변동비라고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품 판매에 따라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지금 기타 변동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품이나 제품의 보관을 위한 보관료, 다음으로는 제품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부품 등의 통관을 위한 통관 수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기타 변동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질문을 주신 것은 2019년에 기타 변동비가
그 다른 연도에 비해 매출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2019년에 이제 좀 피고 측에서 적극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판매자들에게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 수요를 지급하면서 이런 좀 높은 판매 수수료율이 나온 것이고,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판매 수수료나 보관료, 통관 수수료는 모두 매출의 비례해서 상응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비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t's okay. Judge Klein? 네, 저도 한 가지만 좀 피고 측에 묻겠습니다. 이 피고 측은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 계산을 하는데 이 피고 제품 양도 수량 전부를 그 원고의 일실 판매량으로 보질 않고, 그 중에서 원고의 시장 점유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원고의 일실 판매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시장 점유율이 이 문제에 주어진, 이 사안에 주어진 시장 점유율이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다 입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추가적인 다른 그 이론적인 배경이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장 점유율에만 근거를 한 것이 아니고 시장 점유율에 따라 분할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의 그 기조는 치매품 고유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특장점으로 인해서 치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3의 선택지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없다면 원고 제품이나 또는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분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100% 모방품이라면 피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요가 다시 원고의 제품으로 갈 것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치매품이 고유의 특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제3의 선택지가 돼서 권리자 제품과 경쟁품의 수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 관련해서 이제 치매품의 고유의 특장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허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등록 디자인권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시장에는 이미 이 사건 특허에 대해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이 있다는 것, 이 정도를 저희가 근거로 들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중재인단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원고부터 지금 최후 변론을 5분 내로 저렇게 시간을 지켜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민 신생 회사입니다. A가 보유한 기술은 그 제품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특허로도 등록이 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B는 당해 업계의 전통적인 강자이고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 상위를 기록할 정도로 굳건한 지위를 구축한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B가 경쟁업체의 기술을 모니터링하던 중에 A의 특허받은 신기술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사례에서 A는 원고, B는 피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피고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가 등록되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자신의 드러머 제품에 동일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자 피고는 특허 사건 경험이 없는 자문 변호사로부터 형식적인 의견서만 받고 회피 설계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제품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원고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오히려 피고 제품의 생산을 더욱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피고는 최근 이 사건 중재 절차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나서야 겨우 제품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때는 원고의 특허가 등록된 때로부터 3년, 처음 경고장을 발송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술 기반의 신생 회사에게 있어서 초기 2, 3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해서 그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피고에게 특허 침해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벌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계속 다투면서 다시 특허 침해를 재개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에 다른 수많은 특허 기술이 결합되어 있고 그 외에 디자인, 제품 인지도, 광고 선전 등의 비기술적인 요인도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특허의 기여율은 매우 낮다고 1% 이하로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반대로 피고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가 그처럼 다양한 우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피고가 자랑하는 수많은 특허 기술로도 원고의 특허를 대체할 수가 없고 인지도와 광고 선전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기술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특허를 채택한 원고와 피고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해온 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해온 것도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의 기여율이나 그 외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 제품의 판매 수량, 단위 수량당 이익, 실수료율 등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과도하게 낮추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해서 앞서 다른 회사와는 실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피고도 처음 이 사건 특허의 존재를 알았을 때 같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에게 적법한 실시 계약의 조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의 손해배상만 인정하게 된다면 특허를 존중해왔던 적법한 실시자에 비해서 오히려 침해자를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이어진다면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침해자가 이미 규모를 갖추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는 새로운 기술로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생회사의 특허를 존중해야 할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손쉽게 특허 침해를 통해서 신생회사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특허권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2019년부터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한 징액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이야말로 징액배상이 적용되어야 할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중재판정부께서 부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셔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재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피고 측에서 최후 변론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에서는 기여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반박하는 형식으로 최후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허에 관한 것인데요.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원천 기술이 아니라 사실 계량 기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만큼 높은 기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19개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작동의 소음을 줄이는 구동부 구조, 동력의 손실을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동부 구조, 세탁물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는 구동부 구조 등 구동부에 관한 특허도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탁기 전반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특허가 피고에게 필수 불가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비에 대한 것인데요. 피고가 광고를 시작하자마자 매출액이 그 다음 해에 56%나 증가하였습니다. 56%라는 것은 사실상 광고로서 굉장히 성공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고가의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자마자 매출액이 바로 증가하지는 않고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시차를 두고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디자인이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사례를 볼 때 삼성의 비스포크, LG의 오브제 같은 프리미엄 디자인 라인을 보면 기능은 일반 라인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로 가격이 1.5배에서 2배나 비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전제품에 있어서 디자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여론조사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고는 그 제품의 사진을 충분히 제시를 했으며 소비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피고의 제품인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제품의 실물을 가져다 놔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시지만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제품의 실물을 가져다 놓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의 설문조사 결과 피고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인지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호감이나 구매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점을 고려하셔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뭐 양측에서 이 설득력 있게 열띤 주장을 해줬습니다. 마치 정말 사건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 중재인들끼리는 이제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변론 진행된 결과를 포함해서 두 분 중재인들께 각국의 법률 및 실물에 따른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께서 한번 독일법에 의한 그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 의견은 사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법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일법을 적용을 했고요. 또 사실 추정을 많이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보다 지금 더 많은 사실과 뭐 증거와 이제 전문가 의견 또 증언들이 있어야 이제 공식적인 판결을 제가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은 부분 제가 가정과 추정을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는 우선 실시료 기반의 그 손해액 산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독일에서도 실시료 기반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합리적인 계약 당사자들이 동의할 만한 그 실시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좀 이 배경은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침해 상품의 경우 만약에 그 일부만이 그 특허에 해당이 될 때는 이제 이에 적절한 그 로열티 엘로케이션 베이스와 그 실시료율을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배경 정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로열티 베이스는 우선 그 전체 세탁기를 기반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드라이빙 유닛 구동부 같은 경우 그 이제 합리적인 당사자들이 적절한 베이스를 이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용에서의 비중은 적지만 그 성능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일반 가전 제품에 적용이 되는 4%라는 그 실시료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해서 그 실시료율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시료율 에 대해서는 이제 유사한 제품에 대한 그 실시료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몇 개 그 다른 실시 계약들이 있었죠. 1에서 한 5% 사이였는데 이런 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4%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저희에게 지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원고의 다른 그 라이선스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때 1에서 4% 사이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 모든 경우에서 5%가 다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도 그 범위에서 가장 높은 실시료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라이선스 실시료율을 산정을 할 때 이제 그 피고 제품의 디자인과 그 저렴한 가격이 구매 결정의 요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2019년도에서 이제 2022년도까지 그 원고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올라갔는데
이 구동부는 사실 그 10개 부품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만 또 기술적 성능에 굉장한 기여를 한다는 것, 뭐 이런 모든 제반적인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3%를 적절한 실수료율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라는 더 높은 실수료를 적용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서류와 문서를 검토를 해야 그 5%라는 실수료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피고 측의 주장과 같이 0.5%로 책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고 이 가정적인 실시 계약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시 계약의 조항들, 뭐 유사 제품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려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모두 있어야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정보에 대해 입각해서는 3%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것을 매출에 곱하면 29억 원 상당의 배상액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침해자의 이익 기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히 우선 나와야 될 것입니다. 침해와 이 이익 간의 관계성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 판매된 그 수량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복합 제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의 일부만이 특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보다 이제 추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법원이 고려를 해야 해서 그 적절한 그 비율을 금원을 추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공제하는 것 부분에서 재료비, 운송비, 광고비, 수수료와 같은 것들을 공제를 해야 되고 또 방금 그 변동비에 대한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렌트 그리고 인건비와 같은 경우 공제를 할 수는 있으나 정확히 이 침해 제품과 연관성이 증명이 됐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겠습니다. 이 침해된 그 특허가 그 일부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체 이익에서 그 해당하는 부분만 봐야 합니다. 제가 고려했던 요소는요. 우선 이 특허가 10개 중에 하나만에 해당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특허였다는 것, 상당한 그 효율성을 기능에 있어서 높이는 그런 특허였다는 것, 그리고 피고 제품에 다른 그 피고의 19개 주제권이 있다는 것, 그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큰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그 판매가가 원고 제품에 비해 더 저렴하다는 것, 이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20%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 이 원고가 새로운 기업이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다면 이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2년까지 그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 피고의 그 브랜드 평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금 그를 대신에 원고 제품을 샀을 때는 그 기술력이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출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면 그 이익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20%를 보면 24억 원 정도에 상당을 하는 손해액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실이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법에서는 일식이익을 만약에 특허권자가 침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침해 행위와 그 특허권자의 일실이익 간의 그 관계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그 침해 행위와의 그 이익 손실과의 간의 그 이익 관계성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그대로 산정을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익이 만약에 침해가 없었다면 충분히 획득 가능했다라는 것의 그 개연성을 입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할 때 이제 2019년도에 신생 기업이 원고였다는 것, 그리고 2019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매출의 이제 그 변화 등을 보았습니다. 이 특허 발명이 상당한 기술 진보에 기여를 했고 피고는 훨씬 더 잘 알려진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익이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더 높았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피고의 그 매출이 모두 만약에 침해가 없었다면 다 원고에 귀속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피고 제품을 뺀 그 시장 점유율을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침해로 인해서 왜곡이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실용적으로 이 산정에서 그 일실이익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의 생산 능력을 반영을 하고 만약에 실제로 이를 다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13.9억 상당의 그 손해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특허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경합 제품이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그 원고의 그 실시 허락한 그 계약자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근거가 된다라고 보지 않고요. 기여도는 20%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증액배상을 독일법 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 산정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실시료 기반으로는 2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액이고요. 침해자 이익 기반으로는 24억 상당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억 상당의 손해액에 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클라인 판사님, 그 독일은 이제 합리적 실시효와 일실이익 이외에도 우리 법처럼 침해자 이익을 또 고려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비순 판사님께서 미국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양쪽 변론 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침해자의 이익은 산정의 방식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이 침해에 알려준 날짜로부터 데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어떤 정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데미지가 계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분석에서는 그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선 세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 데미지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일실이익 그리고 합리적인 실시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본 사건도 그 중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 복합 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실이익의 분석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실이익 관련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이 데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침해 대체 제품이 있는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원고가 생산 광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인프린징 세일 이외에 더 추가로 세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러한 요건 관련해서 이 비침해 대체제 그리고 원고의 이 제품을 생산한 능력,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데미지 산정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대체제가 시장에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어떤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고의 생산 능력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고의 그 판매량이 원고에게 갔다라고 하면은 원고의 생산 능력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고에게 갔을 수 있는 판매량을 이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실이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 7억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이 침해 판매량의 기여율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합리적인 실수료를 저는 따져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을 생각을 해봤고요. 합리적인 실수료율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정말 저에게는 주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4% 일반적인 전자제품 관련되는 라이센스에서 사용되는 로열티 레이트, 이 4% 이 통상의 실수료율, 이것과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과 맺었던 라이센스 계약, 본사건 특허가 이 원고가 다른 3자와 맺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안에 들어온 실시율, 이런 것들을 전 봤습니다. 클라인 박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할 때 이러한 계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이센스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뭐 전용 실시인지 통상 실시인지, 아니면은 또 이런 라이센스의 그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각각의 라이센스의 실시료율이 적합한지를 봤고, 그랬을 때 저는 4%가 적정한 실시료율이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 기록이 별로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즉, 이 제품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서 이 본 사건의 특허 발병 이외, 그리고 또 혹은 디자인 이외에는 별다른 또 수요 견인 요인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물론 피고가 이 10개의 다른 추가 부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또 독자적인 이런 부품들에 대한 독자적인 특허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피고의 독자적인 기술이 실제 제품 가치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또 이러한 이 침해 제품에 대해서 대체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침해 제품 없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세탁기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오직 이 특허하고 그 다음에 등록 디자인만이 이 제품의 가치, 그 제품에 대한 수요 견인 요인으로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가 그리고 또 이런 디자인이 이 제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피고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 피고의 시장 점유율의 주요 원인이 바로 본사건 특허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여율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는 이 시장 전체 가치를 따져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여기에서 entire market value 그 전체 시장 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 합리적인 실수율을 적용을 했고요. 그거를 로열티 베이스로 저는 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산정을 해봤을 때 17억 정도를 이제 로열티로 하고, 여기에다가 일실이익으로 저는 27억 상당의 일실이익을 이제 합하겠습니다. 그것을 데미지로 저는 산정을 하고요. 증액배상 관련해서 저는 피고하고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근거로는 증액배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피고가 그 스스로를 변호를 하면서 내가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피고는 리서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이제 특허 침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법률 의견을 구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변호사가 특허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피고가 그 고의성이 어느 정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 고의와 관련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고의성을 줄이는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여기 이렇게 결과적으로 27억 3,400만 원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각국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 국내법에 따른 요건 사실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실제 재판 같으면 추가 심리를 해야 하고 전문가를 부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그 제한된 상황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판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그 리즈너블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법에 따른 저희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중재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법에 따라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제 단글로 작성이 됐습니다. 뭐 영어로 간략하게 통역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개요는 이제 아까 양측 대리인이 설명한 것처럼 2019년 7월 10일경부터 피고가 2022년 5월 1일경까지 이제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또 특허권 침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만 X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원고는 주의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832억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항에 따른 277억에 3배를 적용한 그러한 액수이죠. 그리고 제1예비적으로 2항 및 8항, 제2예비적으로 5항 및 8항을 주장했습니다. 요건대는 이제 이 4항, 2항, 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에 가장 큰 금액에다가 증액배상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의적 주장을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의해서 받은 그 한계 이익액, 즉 총 판매액에다가 변동 비용을 총 판매액에서 변동 비용을 빼는 것이고, 총 판매액은 사안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를 변동 비용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여기다가 기여율을 곱한다는 문제가 이제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A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B를 결정을 하는데, 저희 그 내부 검토 결과로는 고정비임이 명백한 급여 및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동비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고는 원료비만 변동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변동비가 이제 작아지면 원고 측은 유리하니까, 피고 측은 또 반대로 변동비를 넓게 주장을 하고 있고, 클라인 판사님은 기타 변동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율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아까 오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드럼 세탁기에 이제 10개의 파트 돼 있고
또 피고도 19개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 뭐 디자인의 문제, 광고비가 총 85억 정도 들어가는 것들, 또 이 피고 제품 가격이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쌉니다. 원고 거보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여율을 20%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원고는 그냥 기여율은 피고가 입증하는 것이라 100%를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는 또 1%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 정도로 해서 클라인 판사님과도 의견 비슷한 부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매출액에다가 한개 이익액을 곱하고 여기다 20%를 하면은 21억 4천만 원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주의적 주장에 의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제1 예비적 주장입니다. 제1 예비적 주장은 이제 2항이죠. 2항은 아까도 오전에 나온 것처럼 1호는 이제 그 기존의 일실이익이고 2호는 이제 복합 산정으로서 원고의 판매 수량을 넘어서거나 원고가 기타 사유로 팔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 실수료를 곱하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호를 보면은 원고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에다가 일실 판매량, 피고가 판매한 양을 이제 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여기도 기여율을 곱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원고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이제 본 사안의 경우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처럼 실무에 있어서 원고가 이거를 밝히기를 다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율은 이제 20%로 앞서 본 바와 진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실 판매량에 있어서는 이제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피고 측에 물어본 부분이 그건데, 이제 피고가 그 판매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수량이 몽땅 다 원고에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만 원고에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물어본 것처럼 시장 점유율 이외에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피고의 그 판매량을 일실 판매량으로 전체를 보는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비순 판사님께서는 이제 경고장 받은 때부터 미국 법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클라인 판사님은 이제 시장 점유율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그 1호에 따라서는 이 83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여율을 곱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호입니다. 2호는 그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거나 침해 행위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다가 합리적 실시효율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이제 기여율을 곱하는 그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제 1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정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합리적 실시효율을 얼마큼 정해야 하는 문제였는데 아까 이제 두 분 중재인께서는 이제 3%와 4%로 결정하신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5%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0.5%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여러 사정들, 어떤 구동부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고 그동안에 이 제시한 실시료가 1에서 5%인 점 등등을 고려해서 2% 정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 결과가 11억 8천만 원이 나왔고, 앞서 1호에 83억과 여기 2호에 11억 8천만 원 더해서 20%를 하면 18억 9천만 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합리적 실시효율을 결정을 하면서는 그 기여율을 포함해서 기여율을 고려해서 합리적 실시효율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2호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 뒤에 볼 5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나온 5항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5항은 이제 침해 제품 총 매출액에다가
역시 합리적 실수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여율을 곱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합리적 실수율인데 왜 2항에서는 그거를 기여율을 곱했고 그 5항에서 곱하지 않는가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돼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둘 다 곱해야 된다는 논의, 그리고 그냥 기여율은 합리적 실수율이 등장하면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곱하면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저는 여기서 정한 거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것이 2호의 경우는 원고가 제조할 수 없었던 상황, 그 생산 능력을 넘어서거나 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적인 합리적 실수율을 곱하는 것이고, 5항의 경우는 피고가 실제로 총 매출한 상황에서 합리적 실수율을 곱하는 부분이라 이것이 과연 똑같이 가야 되느냐의 그 의문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가설적으로 이거를 약간 다르게 지금 그 계산은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은 이게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그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이렇게 좀 치부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액배상 적용 여부입니다. 이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께서는 이제 제도가 없고 오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실수요율이나 이런 그런 걸 정할 때 이제 증액적인 요소를 배려하는 뭐 다른 요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비순 판사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조항은 있지만 이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제를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사유들입니다. 피고의 규모나 그 경고장을 보내고 뭐 이 자문을 했지만 그 특허 사건 경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집어넣고 일부러 문제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의 분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자문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 좀 박하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즉 말씀을 드리자면 자문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송 제기한 이후에 또 판매를 느렸다는 점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강화 요소고, 배청 요소는 이제 이 비순 판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모니터링 했다는 거, 어찌됐건 간에 피고도 회피 기술로 특허를 냈다는 점도 있고 등등 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정을 봤을 때 저희는 한국 쪽에서는 1.2배 정도 징역을 하면 어떨까, 다소 올리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1.5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3배씩 올리는 경우는 뭐 중국은 5배까지 만들었던데 뭐 실제로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배 정도 징역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 구체적인 그 계산을 해보면 주의적 주장에 21억에다가 1.2배를 곱하면 25억 6,800만 원으로 이제 가장 금액이 큰 주의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경고장 받은 때부터는 지원 손해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상사 이율 6%를 적용을 해서 3억 8,500만 원의 지원 손해금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조정을 할 때 이제 지원 손해금도 어느 정도씩은 넣어주는 그런 걸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추정 결론이 29억 5,300여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인들 우리 비순 판사님, 클라인 판사님과 합의하는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순 판사님이 27억 원 정도, 클라인 판사님이 29억 원 정도신데, 그래서 이거를 금액이 뭐 하여간 다행히도 상당히 유사한 금액이 나오게 돼서 이것을 평균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균을 내서 이제 28억 6,300이 됐는데 이제 100만 단위 버려서 이제 그 이하 금액을 버려서 주문을 비신청인 신청인에게 28억 6,300만 원 및 지원손해금 지급을 붙이고,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상사 중재원서 쓰는 그런 그 양식을 저희가 갖다 썼는데요. 나머지 신청 기각하고 이제 수수 중재 비용을 이렇게 구등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예, 우리 두 분 판사님 예, 저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학술적 발표 같으면 질문도 받고 할 텐데 참 질문도 받을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같이 중재팀을 구성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신 우리 비슨 크라임 판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대리인단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허법원은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최대한 실무하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유도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국제 컨퍼런스를 여기서 중에서 중재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클라인 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great session. 네, I 훌륭한 ask for 세션 your kindness 감사합니다. understanding if you are not able to make more comments due to time 더 constraints. 많은 코멘트를 All 시간 제약상 sessions were 못해서 truly exciting 죄송하게 and 생각합니다. 많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세션이었습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컨퍼런스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모의중재 참석하신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후에는 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